한 번 붙잡히면 살아나가기 어려웠다. 버텨도 죽고 못 버텨도 죽었다. 야만이 아니라 그 시대엔 이게 법이었다. 조선 형사재판에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자백 없이는 유죄 확정이 안 된다. 그러니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명분으로 고문이 합법이 됐다. 설령 거짓 자백이라도 기록에 한 줄 남는 순간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따라가 볼 건 고문 도구가 얼마나 잔인했냐가 아니다. 그 도구를 합법으로 만든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이 언제까지 실제로 적용됐는지까지. 결국 모든 건 이 규칙 하나에서 시작됐다. 증거가 넘쳐나고 증인이 여럿 있어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수사관 입장에서 자백을 받는 건 일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깝다. 자백을 못 받으면 다음 사건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매를 드는 건 달갑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었고, 안 드는 쪽이 오히려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걸 그냥 고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곤신이라고 했다. 몽둥이 곤, 신문할 신, 아니면 형문. 단어부터가 사람 두들기는 짓이 아니라 신문하는 한 단계라는 뉘앙스로 자리 잡혀 있었다. 사극에서 본 그 장면들이 그 시대엔 절차였다. 조선의 형벌은 명나라 대명률을 따라 5단계로 묶여 있었다. 패초리로 엉덩이 때리는 태형, 더 굵은 매로 때리는 장형, 노역장에 보내는 도형, 천리 단위로 멀리 보내는 유형, 그리고 사형. 이 5이 정식 형벌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신문할 때 치는 매는 정식 처벌 항목이 아니라서 오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합법이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백이 없으면 사건이 끝나지 않으니 계속 매를 맞아야 했다. 한 번 맞고 사흘 쉬고 또 맞고. 버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 본인 입으로 인정해야 끝났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구조다. 지금이라면 주차 위반 딱지 한 장으로 끝날 일을 조선에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면 계속 매를 맞아야 했다. 반대로 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한마디가 사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 버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흘 뒤에 또 오고 무너지면 자백 한 줄이 칼날이 된다. 첫 번째 출구는 그렇게 막혀버린다. 그러면 합법이라고 아무 매나 쥐어줬을까? 그렇진 않다. 이름도 길이도 한 번에 치는 횟수도 다 정해진 매가 따로 있었다. 이름이 신장이다. 신문할 때 쓰는 내. 때릴 자리까지 법으로 박혀 있었다. 무릎 아래 정강이는 피하고 그 옆이나 뒤쪽 장단지로. 원래 명나라 대명률을 따르던 시기에는 볼기나 넓적다리를 치도록 돼 있었다. 그러다 세종 21년 1439년에 조선이 한 번 손을 본다. 위는 안 되고 무릎 아래로만.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이었다. 횟수도 못 박았다. 한 번에 3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한 번 친 뒤에는 사흘이 지나야 다시 칠 수 있다. 사람 덜 죽으라고 정한 규정이다. 그런데 그 장단지를 30대 맞으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정강이는 한 번만 차여도 비명이 나오는데 그 옆 장단지를 길이 3척 3촌짜리, 그러니까 1m 좀 넘는 막대로 30대 맞는 거다. 사람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기준이 30대였다. 한도가 30대라는 건 제한이 없으면 그보다 더 맞았다는 뜻이다. 그 기준선이 어디에 놓였는지만 봐도 그 시대의 잔혹함이 드러난다. 게다가 중제로 갈수록 도구 역시 더 거칠고 무거워졌다. 부모를 해친 강상죄나 영모 같은 대역죄를 신문할 땐 신장이 아니라 더 두꺼운 걸로 바꿔친다. 삼성신장, 추곡신장이라고 이름까지 따로 붙어 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30대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30대를 채우고 사흘 쉬게 한 뒤 다시 불러 또 친다. 멍이 가시기도 전에 같은 자리를 다시 때린다. 한도가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오래 때릴 수 있게 만든 규칙에 가까웠다. 바로 그 점이 섬뜩하다. 이건 제도 안에서 허용된 도구였다. 법전에 규격이 적혀 있고 몇 대를 칠지도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기록되는 내였다.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다. 신장 30대로도 입을 열지 않으면 결국 법정 밖의 도구들까지 동원됐다. 공식 규정보다 관행으로 굳어진 것들. 압슬, 낙형, 주리. 법전 어디를 뒤져도 길이도 횟수도 안 나온다. 그런데 신문 자리에 가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쓸 줄 알았다. 먼저 압슬. 무릎 아래에 자갈을 깐다. 그 자갈 위에 무릎을 꿇린다. 무릎 위로 다시 널빤지를 댄다. 그리고 그 널빤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받는다. 한 명이 아니다. 1차에 2명, 입을 안 열면 2차에 4명, 그래도 입을 안 열면 3차에 6명까지 올라간다. 단계가 정해져 있었다. 성인 한 명을 70kg으로 잡으면 6명이 올라간 무릎 한쪽에 200kg을 넘는 압력이 실린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통증보다 다음에 있다. 1차를 견디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2단계는 더 무겁고 3단계는 그보다 더 무겁다는 걸 미리 알고 1단계를 견디는 거다. 그러면 손에 매가 닿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 입을 연다. 낙형은 달군 인두로 발바닥을 지진다. 사극에선 가끔 허벅지나 등에 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발바닥뿐이다. 발이 시려서 잠이 깨본 경험은 누구나 있다. 발바닥은 다른 데보다 통점이 빽빽해서 잠까지 깨운다. 바로 그 자리를 달군쇠로 지졌다. 주리는 두 정강이 사이에 막대 2개를 끼우고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뼈가 활처럼 휘게 만든다. 모양만 보면 가위 같은 형태인데 동작은 비틀기다. 묘한 건 이게 조선 초기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17세기쯤에야 도적 잡는 자리에서 등장했다. 사극에서 조선 초기 임금 앞에 줄이 트는 장면이 나오면 그 연출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만큼 견디고 토해낸 자백은 사실이었을까? 아니었던 사례가 너무 많다. 중종 16년, 1521년, 신사무옥. 안척염 모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한 사건에 100여 명이 휘말렸다.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다. 매를 못 견뎌 입을 연 사람, 거기서 끌려 나온 친지 이름, 그 이름 위에 또 끌려온 사람, 한 줄 한 줄이 사형으로 이어졌다. 이런 장면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데는 조선 기록의 목도 있지만 더 생생한 쪽은 외국인이 남긴 일기다. 네덜란드인 하멜은 1653년 제주에 표착해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됐다가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도적의 두 엄지발가락을 묶어 매단 뒤 발바닥을 어린아이 팔뚝만한 막대로 30대, 40대씩 친다고 한다. 그게 난장이라 불리는 형벌이다. 그로부터 한참 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스웨덴 사람 그랩스트라는 기자가 조선에 들어왔다. 이 사람은 주리 집행 장면을 직접 본 뒤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 다리뼈가 부러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비명을 지르다가 눈에 흰 자위만 남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결국 몸이 축 늘어졌다. 이건 누가 꾸민 묘사가 아니다.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적은 그대로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이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을까? 그건 아니었다.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폐지해 나간 임금이 있었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영조와 정약용, 그리고 그 사이에 정조가 있다. 영조는 휴령, 그러니까 가엾이 여기는 형벌 운용이라는 사상을 들고 나왔다. 한 번에 다 없앤 게 아니다. 즉위 직후부터 거의 15년에 걸쳐 차례로. 연표만 짧게 1725년 압슬, 1732년 전도주례, 1733년 낙형, 1740년 자자형. 네 박자다. 즉위 1년 차에 무릎 아래 자갈 깔던 압슬을 먼저 없애고 8년 차에 정강이 사이를 비틀어 휘게 만들던 주리를, 9년 차에 발바닥에 인두지지던 낙형을, 16년 차에 얼굴에 죄명 새기던 자자형까지 거뒀다. 전국에 흩어진 형구를 회수해서 불태우게 한 때가 이때다. 이 중 두 장면이 잔잔하게 와닿는다.
1732년 주리 폐지 때 판충 추부사 이태좌라는 신하가 영조에게 말을 올린다. 이 형신을 시행하면 억울한 사람조차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죄가 없어도 거짓 자백을 한다는 얘기다. 영조의 대답이 더 묘하다. 나는 이런 형구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임금이 모르는 사이에 줄이라는 도구가 굴러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낙형 폐지엔 본인 일화가 따라붙는다. 영조가 종기를 알아서 그 자리에 뜸을 떠보다가 너무 뜨거워서 멈췄다. 그러고는 가만 생각했다. 발바닥을 인두로 지진 사람은 이 뜸에 100배는 됐겠다. 그날로 폐지 명령이 떨어졌다. 임금이 자기 살갗에 뜨거움을 한번 느껴보고서야 알아챘다. 도구를 거둔다고 시스템이 멈춘 건 아니었다. 신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라진 건 법 밖에서만 작동하던 것들이었다. 자백 없으면 유죄 확정이 안 되는 그 규칙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구가 사라졌다고 해도 탈출구는 결국 자백 한 군데뿐이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시스템 자체의 의문을 글로박은 사람이 나온다. 정약용. 강진 유배 시절에 쓰기 시작했고 1818년에 해배된 뒤 고향 마제로 돌아와 1822년에 흠흠신서를 완성했다. 살인사건 심리 매뉴얼이었지만 목적은 도구의 감축이 아니었다. 자백 의존 자체에 구조적 한계를 짚은 책이었다. 매 한 대로 받아낸 자백을 어떻게 다시 들여다볼지, 죄인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볼지를 조목조목 적어뒀다. 탈출구의 위치를 처음으로 짚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조도 심리록에 비슷한 문제를 남겼다. 1775년부터 1799년까지 정조가 직접 들여다본 살인과 중죄 판례를 1850건 묶은 책이다. 친족이 가족을 죽인 가해자에게 복수한 사건은 종종 사형에서 유배로 한 단계 감해졌다. 매 한 대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한 사건씩 짚어본 흔적이다. 정약용이 그걸 책 한 권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 영조의 도구 회수, 정조의 심리록, 정약용의 흠흠신서. 새 흐름이 한 줄기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언제 진짜로 끝났을까? 그리고 끝난 게 맞을까? 법은 결국 한 번 크게 손을 댔다. 1894년 갑오개혁이다. 그해 6월 28일에 연좌제가 먼저 떨어져 나갔다. 한 사람의 죄로 온 가족이 같이 묶이던 그 오래된 줄이 끊겼다. 불과 2주도 안 돼 7월 9일에 고문 관련 결정이 다시 나왔다. 같은 해에 능지처참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사극에서 가장 무겁게 남아있던 형벌의 이름이 종이에서 사라졌다. 2년 뒤인 1896년에는 차명 자체가 폐지됐다. 목을 베는 사형이 법전에서 사라진 시점이다. 1905년 4월 29일에는 대한제국이 형법대전을 새로 반포했다. 법률 제3호. 3년 뒤인 1908년에 이걸 또 손봐서 90조를 고치고 263조는 아예 지워버린다. 잔혹한 항목들이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정리됐다. 1894년에서 1908년 사이 약 14년 동안 법체계가 정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이 정돈됐다고 사람 머릿속까지 같이 정돈되는 건 아니다. 자백 한 줄로 사람 운명을 결정하던 그 사고방식. 기록에서는 정리됐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다. 그 그림자가 다시 한국 사회 한복판에 떠오른 게 1987년이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이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 김근태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1908년 문서에서 지워진 그 방식이 80년 가까이 지나 다시 현실로 돌아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머리에 남겨둘 숫자는 3개다. 1894, 1908, 1987. 법이 바뀌네. 법이 정리되네. 그리고 그 법이 끝난 줄 알았던 방식이 다시 사람을 죽인 애다. 새 숫자를 관통한 건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조선의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도구가 잔임해서가 아니었다. 자백 한 줄로 한 사람의 끝이 결정되는 구조, 그 자체였다. 그 구조는 종이 위에서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래 남았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누구한테 슬쩍 꺼낼 만한 게 있었다면 그걸로 됐다. 다음에 또 다른 옛 이야기를 짚어보자.